자, 안녕하세요. 국사 카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중국사 끝나고 일본사 이제 시작할 텐데요. 일본사는 이제 저번 시간 중지한 것처럼 아틀란타 일본사를 이제 같이 강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하고 중요한 부분만 이제 발제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일본사 이제 들어갈게요. 자, 일본사는 주로 고대하고 이제 근현대 부분에 집중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추세에 보면 고대학 문제 나오면 근현대 사람도 나오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이제 문제 안 나왔죠. 근데 이제 올해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요번에 제가 이제 그 한국사 연수를 갔는데 그 세계사에서 이제 예전에는 되게 지구사나 뭐 이렇게 간접적 접근 방법을 입각해가지고 다양한 역사를 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애들에게 이제 뭐냐면 배우기 힘들다. 너무 내용이 많다 해갖고 그러니까 우리와 관련 있는, 직접 관련 있는 주변의 역사를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중국사, 그 다음에 유럽? 이렇게 중심으로 다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교과서들이 만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일본사가 독립됐는데 다시 이제 또 기타사 이렇게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일본사 한문이 나오면 또 그런 기타사 나오고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 나온 추이를 좀 봐야 되겠지만 일본사도 예전처럼 이게 한 문제씩 꼭 나올 거는 아닐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일단은 한 2, 3년 더 추이를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일본사를 이제 보면요. 자, 고대시대 때의 교통문화가 이제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뭐 다이가 계신 뭐 아스카 문화 등등 있는데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중세시대 때는 거의 뭐 안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예. 여기 도요토미 시대요시를 제가 중세로 적었는데 실제로 그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시대요시의 그 정치대 부분은 그 중세보다는 근세 쪽에 가깝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가마쿠라 정치? 요게 단독 문제였어요. 딱 한 문제. 그 다음에 노동마치는 이제 흔적도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근세시대 때 들어와서는 그 대전공안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에도시대 때 개혁 부분 있죠. 그 막권 개혁하는 거나 중앙에 그 막부개혁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도시대 때 문화 이런 그리고 그 개혁 이후에 그 전체적인 이제 일본 그 정치상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나왔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근현대 부분인데 근현대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많이 나온 게 메이지 유신인데요. 메이지 유신 개혁 관련된 부분은 예전에 한번 계속 언급이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 부분이. 메이지 유신 다음에 또 많은 건 자유민주운동. 예. 자유민주운동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리야구와 사절당. 그 다음에 사상가로서 유명하게 유구자 이삐찌 같은 사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권 논리. 네. 청원 기간제설이나 청원 주권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 헌법 개정 논의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좀 어려운 문제지만, 재작년에 나왔던 동방회의. 요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나왔고요. 근현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추세를 보니까 이제 그 메이지 유신이나 자유민주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쉬우니까 안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약간 변두리에 있는 문제들 있죠. 예상 외의 문제들이 좀 튀어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 이제 그 동방회의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청원주권설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한번 나왔으니까 변두리에 있는 부분도 읽어보세요. 메이지 유신에서만 주변에서 탐색만 하지 말고. 그 아틀란타 일부분은 이제 그 뒷부분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뒷부분도 읽다 보면 걸리는 게 있어. 네. 그래서 뭐가 걸리냐면 딱 보면 이게 의미가 있고 배경이 있고 내용이 딱 떨어지는 게 있죠. 그걸 추측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일본사뿐만 아니라 다른 그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 공부해요. 무슨 왕이 무슨 분 뭘 했고 어디를 뭐 점령했고 뭐 어떻게 행동했고 이런 거 백날 외워봤자 주말 시간에 소용 없어요. 이런 거는 내기가 힘들어요. 객관식에서 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 꺼내는 부분을 읽어가면서 체크하면서
암기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본사 이제 전개 과정을 좀 볼게요. 여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일본사 관련된 책을 좀 소개를 하면, 제가 이제 아틀란스 일본사를 가지고 방송할 텐데, 그거 외에도 좋은 책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사도 제가 대학교 있을 때는 공부한 적도 없고, 별 관심도 없고 해갖고, 최근에 이제 공부를 좀 해봤는데, 그 아틀란스 일본사 외에도 좀 일본사 기본을 모르는 분들은 뭘 읽냐면, 하룻밤에 끝나는 일본사가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이 쓴 건데 되게 이제 도표도 잘 그려놓고 요약도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깔고 아틀란스 일본사라든지 그다음 영미식의 일본사라든지 대한민국에서 일본사 그 정도 읽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냥 아틀란스 일본사만 좀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갈 것 같고요. 여기에 제가 이제 진행하는 과정 중에 좀 약간 깊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 이제 강의 목적이 템바벌 강의가 아니라 이제 좀 약간 전체 개관 차원에서 하는 강의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오디에 찍은 거나 작년에 하룻밤에 끝나는 일본사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그것만 보고 강의 듣는 것도 시간이 아깝다 그러면 프린트 해가지고 주제별로만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셔도 충분히 커버가 돼요. 웬만한 거 다 걸려 들어가. 예. 자, 그러면 일본의 이제 일본사 이제 정보를 좀 볼게요. 자, 일본사 정보에서 이제 일본의 이제 시대 과정, 변화 과정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표에도 나와있지만, 칠판에서 정리를 해보면, 일본의 구석기 시대가 있었죠? 무슨 시대가 나죠? 예. 조선 속에서 일단 조선 시대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일본은 또 신석기 시대가 있어. 그래서 이제 잠깐만 제가 말을 잘못했네. 구석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가 있죠. 이게 조선 시대예요. 예. 그 다음에 야요이 시대가 있거든요. 야요이 시대. 자, 야요이 시대는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는 신석기, 구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야요이 시대는 신석기와 청동기와 철기가 같이 공존했던 시대야. 그래서 이제 한반도부터 청동기하고 철기가 같이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분류가 안 돼. 자, 그 다음에 야요이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 A시 선생님부터 고군시대가 등장하죠? 네, 고군시대. 그래서 고군시대의 특징은 이제 뭐냐? 정문 후원군이라는 큰 물동이 출현합니다. 이 시대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야마토 정권이라는 거는 이런 이제 기내에 있는 세력들이 일본을 통일했던 시대, 이런 것들이 고군시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카 문화나 학고 문화나 다이카기시나 다 여기 고군시대입니다. 고군시대.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군시대 끝나고 나서 수도를 헤이쪽으로 옮겼죠. 8세기 때 나라 시대가 있어요. 나라. 그다음 몇 년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로 오죠? 해양구 옮기죠. 그래서 이걸 무슨 시대로 하죠? 네, 해양시대 가죠. 그래서 해양시대는 이제 한 400년 동안 지속돼요. 400년 동안. 네, 400년 동안. 자, 그 다음에 해양시대 가고 그 다음에 뭐죠? 막부가 이제 출현되죠? 가마꾸와 막부. 그 다음에 물맞춤 막고 있는데 가마꾸나 막고에서 물맞춤 막고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청왕이 2명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중국의 일본에서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물맞춤 막고 말기에 오니에난이라 하잖아요. 그 계기로 해서 이제 다이모드 정국 다이모드 등장하죠. 이게 정국 시대죠. 그러다가 이제 오다 동문하다가 어느 정도 통일한 다음에 그걸 완전히 통일시킨 사람이 누구냐? 도요토미 시대요시. 네, 도요토미 시대요시. 그 다음에 이제 도요토미 시대요시가 이제 죽고 나서
무슨 받고 넘어가죠? 에도 받고. 그 다음에 1868년에 무순신 A유신. 요 과정에서 이제 그 일본의 역사가 시작됐다, 진행됐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자, 뭐 간단한 거지만 이렇게 이제 한번 언급했고요. 자, 일본의 구석기 시대를 보자. 자, 예전에는 일본은 구석기 시대가 없다고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근데 그 군관현에 이하초쿠 그 유적지가 발견되죠. 1949년에 발견됐는데 이 이하초쿠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타제석기가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구석기 문화가 있다는 걸 입증이 돼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시대를 선토기 시대라고 하거든요. 선토기 시대는 뭐냐면 토기를 사용하지 않는 시대, 이런 시대다. 근데 뭐 이거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몽 시대 들어가죠. 조몽 시대. 자, 조몽 시대는 뭐냐면 그 일본의 신석기 시대인데 되게 기원전 1만 년에서 기원전 3세기 때까지 있던 시대고요. 그 다음에 조문은 세계줄 무늬로 새긴 그 토기를 말하는데 그런 독자적인 무늬가 새긴 토기가 등장했고 아래석기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이제 농경 문화는 강화됐다. 근데 이제 일본 학자들 중에 이제 조몽시대 말기 때 한반도나 중국부터 농경 문화가 도입됐다. 이렇게 이제 돼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농경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조몽식 토기를 사용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예니미즘이라든지 굴장이라는 거 아세요? 신전장은 뭐죠? 사람들 쭉 퍼갖고 앉아있는 거죠. 네. 죽을 때. 그래서 사람을 이제 눕혀서 매장하는 방법인데, 굴장은 구구여서. 그래서 이제 죽은 혼룡이 유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굴장을 했다고 해요. 그 외에도 이제 성인 의례로서 발치나 연치 이런 것도 있다. 근데 뭐 그렇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야요이 시대가 있어요. 자, 이 야요이 시대는 되게 BC 3세기부터 해서 AD 3세기까지 이 시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때부터 이제 한반도부터 본격적으로 청동기, 철기, 그 다음에 변홍사 기술이 전개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야요이 시대 특징을 보면 청동기와 철기가 한반도부터 동시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철기 제작 기술은 아직 없죠. 철기 제작 기술은 언제 등장하냐면 나중에 백제로부터 5세기 후반에 가서야 철기 제작 기술을 받아들이죠. 자, 그래갖고 이제 있고 또 이 시대를 또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금속 번용 시대라고 해요. 네. 왜 금속 번용 시대죠? 청동기, 철기와 신석기가 같이 사용했기 시대이기 때문에 금속 번용 시대를 한다. 그 다음에 야요이 토기를 또 사용하기 때문에 야요이 시대를 한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의 또 특징이 뭐냐면 코니를 사용하는 코니가 등장해요. 코니는 뭐냐면 부족국가. 그러니까 우리만 하면 이제 나라 국자 있죠? 그 나라 국자 일본에도 코니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니들이 이제 등장해서 서로 이제 상호 경쟁하고 싸웠던 그 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코니세들은 한반도와 중국부터 여러 가지 문물 제도를 받아들여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국 기록에 조금씩 일본의 부족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보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들의 생활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사례를 보면 중국에 나와 있는 사례를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노고광이라는 사람이 후한과 교류를 해가지고 강모제로부터 인술 타사받았다. 그래서 한외 노고광이라는 인쇄를 도장을 받았는데 이 도장이 나중에 농부가 밭을 갈 때 나중에 발견돼요. 에도 시대 때.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웨이전에 보면
삼국지 위지 웨이전 있죠? 그 웨이전에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그 야마타국의 히미코라는 영화입니다. 히미코. 그래서 이 야마타국의 히미코 여왕이 그 중국과 조공을 했고 학자들은 그 30개 쿠니 중에 거기 언급된 30개 쿠니 중에 가장 큰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야마타국의 위치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표시설이 있고 하나는 기내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걸 이제 좀 이해하려면 그냥 차관의 문물 교류, 일본어 문물 교류 과정을 이제 좀 풍문을 이제 알 필요가 있어요. 지도가 엉뚱인데 이걸 스케치 지도라고 하잖아요. 좀 엉뚱인 것 같아요. 좀 비슷하고. 자, 그럼 여기 보면 한반도의 선진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자, 대단치 한국은 지금처럼 태평양의 대서양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직선화법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 GPS도 없고 나침판이 없을 때니까. 그럼 어떻게 항해를 하냐면 일단은 자기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곳에 항해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항해. 해변가를 돌면서 근접 항해를 해요. 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 부산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야? 부산 날박일 때 잘 보는데 대만도죠. 일단 대만도 가죠. 대만도 건너가고 대만도에서 또 가까운 데는 뭐죠? 이끼섬이죠. 이끼섬을 건너가요. 그럼 이끼섬에서 좀 그러지 마시고만 그 이끼섬에서 건너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북큐슈 일대야.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반도의 선진 문화는 주로 어디에서 먼저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돼요? 북큐슈 일대. 그래서 나중에 북큐슈 일대 바이자구가 그 이제 거기에 그 해외무역을 정당받는 이제 부서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큐슈와 홍수와 그다음 시코쿠 그 중간에 바다가 있어. 그 바다가 뭐냐면 네이라고 해갖고 세토나이카라고 하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세토나이카를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 이제 교토 가는 곳이 있죠. 그 교토 그 주변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일본에서는 기내 지역이에요. 기내. 그 경기 그 할 때 우리 서울 부분을 보통 경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토 부분 기내라고. 네. 그래서 이 기내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야마토 정도 여기에서 형성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거기 이제 그 기록에 보면 이 야마타해국이 위치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얘는 이제 그 야마토선하고 그 기내선하고 이제 큐슈선이 있는데 큐슈선은 이제 주로 그 논리에 보면 일단은 그 지금 그 당시 항해 통로를 볼 때 큐슈가 제일 적당하다. 근데 이제 요 야마토선은 이제 중에 물론 구체적인 논리도 되게 많지만 일단 야마타해국하고 야마토가 뭐죠? 발음상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논리를 이제 제공하고 있죠. 그 외에도 뭐 그 삼국지 위주 웨이전을 보면 그 어떤 기대 차이, 그래갖고 뭐 통로 이런 거 계산하고 있는데 어디 건너뛰고 자 하여튼 두 가지 선이 있다. 근데 이제 큐슈선과 야마토선, 기내선을 어떤 걸 취하냐에 따라서 일본의 국가 발전 단계가 항상 한 세기 정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큐슈선을 이제 쓰면 그 종전에 뒤에 이제 야마토 정권이 기내에서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요때까지는 아직 3세기 때까지는 어떤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D 1세기 때까지는. 네? 그 부족국가. 그리고 자유발전 연맹하고 부족국가 정도 이렇게고. 그러면 이제 기내설로 이렇게 하면 이 야마토 정권이 이미 AD 1세기 전후에 갖고 뭐예요? 상당히 세력을 갖춘 정권이 되죠. 연맹하고 정도 세력을 갖고 있는. 왜냐면 국가 발전된 거가 그 단계에 있으니까 그 야마토선에 의하면 그 중앙집권은 뭐냐면 그 2세기, 3세기 정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학자들이 4세기, 5세기 보는데 1세기나 2세기 정도가 뭐야? 더 앞서가는 거야. 국가 발전 단계가. 그래서 이제 일본 학계에서는 이 야마토선과 구시조 중에 어느 게 다수서냐면 야마토선.
왜냐면 야마토서를 채택해야지 뭐 일본의 국가발전단위가 더 빠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야마토의 국을 야마토가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야마토의 국에는 누구 여왕이 있죠? 시미코. 시미코는 제정일치 무녀가 보고 있어요. 이제 그 여왕을 남성 지배층이 합의 초대 용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왜냐면 이제 그 남자왕을 임명을 했더니 서로 싸움이 많아가지고 여왕을 세웠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대일 관계에서 보면 이제 한반도부터 남부부터 천을 수입하고 후한으로부터 조공해서 친위 외항이라는 칭호와 근인자수는 뭐냐면 이게 근인자수가 뭐냐면 친위 외항이라는 그 옥새 같은 거 있죠. 도장이야, 도장.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야마토 조선의 성립까지 볼게요. 자, AD 여기 4세기라고 되어 있는데 4세기보다 3세기 말이 좀 정확해요. 자, AD 3세기 말에서 7세기까지를 이제 고분시대라고 하는데, 고분이라는 건 뭐죠? 고분이라는 것은 옛날 무덤이죠.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그 고분이 보급되고, 야마토 정권이 점점 이제 기내 그 지방 정권에서 전국 정권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과정 시대가 고분 시대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시대에는 이제 아스카 문화라든지 팍고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야마토 정권의 어떤 그 시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일본의 고분의 변화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정기, 중기, 후기 이렇게 있는데, 정기 때는 이제 주로 기내 센토나리 연안에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고분들이 있어요. 원분 있고, 방분 있고, 방분은 뭐죠? 네모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정막 후원분 있고요. 근데 이제 중기 때, 4세기 중기에는 6세기 때 거대한 정막 후원분이 있는데, 그래서 정막 후원분은 여기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앞에는 뭐죠? 반영이고, 그 다음에 뒤에는 그 원형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이게 이제 여기에 그림상을 보면 되게 작은 것 같은데 되게 커요. 피라미드가 훨씬 크다고 그래요. 예. 그래갖고 거기 정막후원분을 만들 때 그 주변의 땅을 파가지고 그 올리죠.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구덩이가 생기잖아요. 그 구덩이는 뭘로 메우죠? 물로 메워. 그래서 이제 그 정방공원분이 아주 큰 정방공원 보면 마치 그 호수 속에 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여기에는 이제 정방공원분에서 이제 보면 앞에 방향은 주로 제사를 지내는 곳이야. 그 다음에 뒤에 원형 부분은 시체를 간이 있고 부장품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용도로 썼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마구 같은 점이에요. 마구.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말이 있었는데 일본은 말이 없었어요. 말이. 그래서 그 언제 이 말이 도입됐느냐 학자는 논쟁이 있는데 야요리 시대 정도? 그래서 이제 그 고군 시대 때 완전히 보급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마구가 등장했다는 거는 일본의 정통 문화 외에도 한반도로부터 문화가 들어왔다는 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갖고 뭐 그 무슨 문화설, 기만민족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요 시대 때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야마토 정권이 일본 요도로 세력 확대됐던 시대다. 그래서 자기의 권위를 가시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죠? 커다란 무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후기 때 들어가면 이제 상황이 바뀌어요. 후기 때 들어가면 무덤 규모가 작아지면서 이제는 이제 한반도식의 뭐냐면 해결식 석실본, 특히 백제 계통의 해결식 석실본이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매장자도 귀족 외에도, 왕 외에도 여러 이제 유족 농민이나 호상이나 이런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무덤 규모가 적어졌다는 것은 6세기 이후에 왕권이 약화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냐면 이제 무덤 규모가 작아도 왕권이 한국됐기 때문에 무덤을 크게 만들어갖고 뭐 할 필요 없어. 1년 낭비야.
그래갖고 이만큼 이제 6세기, 7세기 들어가면 왕권이 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을 크게 만들어갖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울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6세기 때는 뭐가 도입되죠? 한반도부터? 불교가 도입되죠. 불교가.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우지라는 게 있어요. 일본은 시족이거든요. 우지라는 건데 시족마다 불교 사찰을 만들어. 그걸 우지대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6세기 때는 이렇게 무덤을 크게 만들어서 자신의 어떤 가문이나 왕권을 나타나보다는 큰 사찰을 만들어서 권위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권위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야마토 정권 5세기 때 그 정적 호족 연합적으로 발전해서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때 각 지역을 이제 지배자 통제를 강화하는 중국의 일본의 일본의 통일국가로서 이제 모습이 갖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6세기 아스카 시대인데요. 그럼 아스카 시대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관련된 것, 그러니까 일본의 고대국가 고고 시대가 있는 부분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자, 아탄사 22페이지 좀 보세요. 자, 아탄사 22페이지 보면 거기에 이제 고군의 형태와 구조, 부장품에 따라서 정기, 중기, 후기 이런 특징이 있는데 정기 부분은 이제 볼 건 없고 중기 부분에 뭐가 나타나냐면 그림에 보이시죠? 사진에 정방울 되게 커요. 이게 다이션 부분이라고 하는데 밑에 보시면 길이가 486m, 너비가 350m고요. 그 다음 무덤 주변에 삼중이 해자로 이렇게 둘러싸 있다고요. 네. 그래서 되게 큰 부분이 있고, 후기 때는 뭐가 도입됐다고 했죠? 한반도로부터 행렬식 석실군이 도입이 됐다. 이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기를 건너뛰고 중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수식을 좀 돼서 22페이지 두 번째 중기 부분부터 해갖고 뒤에 도와도 좋을 것이다. 한번 읽어볼게요. 중기의 고구는 정기에 비해 규모가 커지는데 가장 큰 고구는 기나이 지역에서 조형되었다. 그러나 5세기 당시 스쿠시 기기 게노 지역 등에도 기나이 지역에 필적할 만한 대형 고군이 조형된 것으로 보아 기나이 세력에 필적하는 세력 집단이 각 지역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나이의 야마토 세력이 일본 일부를 정치적으로 통합해 가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 세력을 완전히 국속시켜야 했다. 후기의 고구는 한반도계 무제의 횡령식 석실이 보급되어 그 내부에 후가의 관을 놓고 관의 주위에 동경, 무, 마구 등을 부장했다. 새로운 장래 의식에 동반하여 자량의 토기가 부장되고 화려한 마구와 금속재의 장신구 등이 중시되었다. 횡령식 석실은 5세기 말 국제에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5세기 후기 6세기 전반의 고분의 형태와 구도가 변화한다. 기나이의 일부를 제외하고 전방 후반부의 규모는 축소하고 그 수도 전국적으로 감소했다. 이것은 야마토 정권의 길이와 스쿠시 등의 대호족 세력에 대한 지배를 강화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기나이 지역의 전방 후반부도 6세기 중엽 이후에는 완전히 소멸했다. 이후에는 주로 원분이 조용되었는데 규모도 현저히 작아지고 게다가 7세기 중반 이후에는 조정으로부터 무덤 조형에 대한 각종 규제가 내려와 과거와 같은 거대 구분은 완전히 없어졌다. 무덤 규모의 축소는 6세기 불교가 들어온 뒤 왕족과 지배층을 중심으로 불교식 화장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과 연관된다. 한편 불시의 고분에는 기나이 지역과는 다른 장식 고분이 출현했다. 당시 일본 열도의 고분 내부에는 우리나라의 무덤에서 보이는 것처럼 벽화를 동반한 고분은 거의 없는데 그런 점에서도 규슈의 이 장식 고분이 이채롭다. 한반도에 있는 나라들과의 교류 흔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장식 부분 같은 특징들 한번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 잠깐 넘어가 보면 여기 이제 5세기 때 그 당시 이제 야마토 정권이 일본 전국을 이제 장악할 수 있었던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송수에 보여요. 이때 송수라는 것은
그 남제 성소 있죠? 남조에. 그래서 이제 성소의 거기 외국전에 보면 5세기 들어서 찬진재흥무 같은 외 5명의 왕들이 조공을 책봉받았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잠깐 외왕들이 그 중국과 분류해서 이제 조공 책봉관을 내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외를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중국과 대등 그 외교를 맺은 만큼 외를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이 시기를 이제 기점으로 해갖고 야마토 정권이 나중에 정복을 장악을 했다. 일본 정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외왕의 그 5명이 누구냐, 이것이 이제 옆에 있는데, 요거 가지고 좀 논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논쟁까지는 할 필요 없겠죠? 요 정도만 있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6세기 때 넘어갈게요. 6세기. 자, 6세기 때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한반도부터 뭐가 도입됐죠? 예. 그 불교가 도입됐죠. 백제 영향을 받아갖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책에서 읽은 것처럼 그 정마분본 양식이 어떻게 돼요? 점점 축소돼. 규모가 작아지고. 그래서 야마토 정권의 대호륙돌 통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그때 묘지가 무슨 묘지라고 했죠? 한반도 건너 행윤식 석시문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세기 때 또 특징이 뭐냐면 불교가 도입됐다는 거예요. 불교가. 그래서 한양은 불교 문화가 꼽혔다. 이런 것들인데, 자,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일본의 청왕의 계보를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하죠? 예? 진무청왕이라는 그 황제가 있죠? 그래서 그 진무청왕이가 있는데 이제 일본 신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자나미하고 이자나기가 뭐냐면 소남매간인데 결혼해가지고 아마테라스 쭈꾸미 스사노를 낳게 되고, 그 중에 아마테라스의 그 뭐냐면 그 후손이 누구냐면 그 진무청왕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우리의 당군 같은 존재가 누구예요? 아마테라스 여신이야. 그러는데 하여튼 이거는 일본의 신화에 불과한 거고, 실제 일본의 지금 그 뭐냐면 황족 그 청왕의 계통은 언제부터 이제 보고 있냐면 그 게이타의 왕조로부터 보고 있어요. 원래 게이타 왕조는 오미 지역에 그 있었던 그 가문인데, 이 가문이 그 6세기 전후로 해가지고 그 등장을 해가지고 뭐냐면 기내 지역을 장악해서 오늘날 청왕계의 계보를 짓게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게이타의 왕조는 어떤 왕조와 연결돼, 백제 계통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학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청왕이 우리의 그 선조는 백제계와 연계되어 있다고 공식 선언한 적 있죠? 요거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그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아스카 문화를 해갖고 불교가 발전됐는데, 특히 이 불교 문화를 이제 주도했던 가문이 있어. 어떤 가문이죠? 소가시죠. 소가시. 그래서 이 소가시는 원래도 이 어디에서 건너온 왕조라고 이제 그 가문이라고 보고 있냐면 그 백제 계통. 그래갖고 이제 백제 계통의 이제 그 가문을 보고 있는데, 이 소가시가 그 뭘 받아들였냐면 백제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백제 그 일본의 불교를 확대시켜 나가죠. 근데 일본 불교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게 처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일본은 정통신이 많죠. 그래서 일본은 신의 나라라고 한 만큼 온갖 다 신이 있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기존의 통치신을 믿었던 그 사람들 반발을 불러일으켜요. 그 대표적인 가문이 뭐냐면 모노노베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노노베시와 소가시가 그 당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누가 이겼죠? 소가시가 이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 소가시 가문의 그 핏줄이었던 그 쇼토코테제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 당시 아스카 지역에 일본 최초의 불교 문화인 아스카 문화가 탄생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아까 말한 것처럼 무동 규모가 적어두면서 뭘 만든다고 했죠? 우지대다. 그래서 사찰 있죠? 우지식으로 따지면 원찰.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포도사라든지 이런 그 사찰들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거기 그 동대사 불상은 좀 지우세요. 동대사는 나중에 생긴 거고, 포도사 같은 그런 불상 그 사찰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불교가 이제 수용이 되는데, 불교는 그 당시 불교는 뭐가 연결되냐? 신토와 결합했어. 신토. 신토. 그래서 이제 신토가 결합되는데, 근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신불습합사상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신불습합사상의 특징은 곤지 수적사상인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곤지와 수적은 뭐죠? 곤지는 부처나 보살, 수적은 뭐죠? 그 지방의 토착시. 그러니까 그 토착시 곤지가 수적이 될 수 있고 수적이 곤지의 모습을 띌 수 있는데, 대개는 일본에서는 토착시 수적이 무의 모습을 띠죠. 부처나 보살의 모습을 띠죠. 근데 일본도 있고 좀 신라도 있죠. 신라는 뭐죠? 부처 보살이 어떤 모습을 띠죠? 그 지역의 토착시 모습을 띠요. 이게 좀 다르지만 둘간의 신불습합 형상이 등장을 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교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아까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일본 불교 접화 과정을 제가 학업법에 있는 일본사 멤버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이제 6세기 때 소가실 중심의 불교가 공식적으로 전례가 됐고요. 쇼트쿠테지가 적극적으로 보급됐고, 그 다음에 나라 시대 때는 그 진호국가 불교를 만들어요. 진호국가로서 불교가 등장하는데, 진호국가는 뭐냐면 부처님의 심을 통해서 일본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사상이죠. 그래갖고 그때 이제 대표적인 초왕이 누구냐면 송무초왕이 있어. 그래서 송무초왕이 있어갖고 이 송무초왕이 나중에 이제 북분사나 해갖고, 북이라는 건 뭐죠? 그 일본의 큰 행정대가 뭐예요? 북이죠, 북. 북마다 분 나눠서 사찰을 설립했어. 그래서 남자 사찰, 여자 사찰, 비군 사찰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제일 큰 게 뭐냐? 아까 이제 지우다니 했던 동대사죠, 동대사. 나라 시대 때 도다이사라고 하죠, 일본말로. 도다이사에 가보면, 동대사에 가보면 큰 대군이 있잖아요. 네.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양 시대 같은 경우에 보면 그 현세 이익을 불교를 들어가고, 그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정토교가 이렇게 등장해요. 정토교. 정토가 등장하면서 불교가 어떻게 되죠? 대중화된다. 그래서 정토교는 해양 시대 때 도입돼서 가마쿠라 시대 때 확대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마쿠라 시대도 있고, 가마쿠라 시대 때 그러면 거의 이제 무서워 성민도 다 뭐죠? 불교 믿어요. 예. 그 다음 무로마치 시대 때는 싸우는 불교가 있고,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정통진교이라든지 니치라든지 그 뭐냐면 싸우는 불교가 등장했다. 그래서 있고 있기라든지, 그 다음에 법파있기 있어요. 법파있기니까 법파있기. 그래서 있기라는 건 투쟁한다, 싸운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불교 종단은 일종의 전투 집단이에요. 자체 군사를 가지고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정치대 때 애를 먹으니까 오분오바나가나 누구예요? 도요토미 시대요시 때 이들은 폭을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도 시대 때는 불교가 국교화돼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것이 뭐냐면 대다국가 제도는 대다국가 제도는 뭐냐면 그 이제는 신도하고 불교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 뭐냐면 가치 있게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걸 공식화 시켰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대다국가 제도의 좀 특징이 뭐냐면 애가 태어나면 어떤 불단의 종파의 자동적으로 뭐냐면 입적이 돼요. 신도로서 의무화돼요. 그럼 왜 그렇게 했냐면 뭘 막기 위한 거죠? 기독교를 막기 위해서 그 정책들을 했다. 그래갖고 이런 정책들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에도 시대 때 호구조사나 인구조사를 넣으면 그 간청 기록보다는 어디가 더 정확하냐면 사찰의 기록이 더 정확해요. 왜냐면 그 다 등록돼 있으니까. 예. 그런데 메이지 시대 때 불교가 또 타락당하죠. 그때 이제 신분 분리령이 되는데, 왜냐면 신도를 분리시켜서 신도의 책은 누구를 두는 거야? 청왕을 두려고 했는데,
불교가 서로 연합되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불교를 떼버리려고 신도를 되게 강화시켜서 신도의 최고 수장으로서 청을 들어서 어떤 영적인 거리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불교가 있으면 거기에 뭐 보살도 섞이고 누구 섞이고 부처도 섞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신골 분리령을 내렸다. 그리고 신도를 뭐냐면 국교화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 근데 그건 안 됐어. 왜 이러면 외국의 눈치가 보여요. 국교시킨다는 건 제정일치 국가잖아요. 어느 나라는 이슬람 국가 중에 그 어떤 사우디아라비아? 근데 이제 일본의 입장을 때 근대화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제정일치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도는 했지만 안 된 것 같거든요. 자, 하여튼 그렇게 이제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야마토 정권의 일본 정력 지리 가보죠. 아까 이제 그 5세기 말에서 6세기 때 새롭게 등장한 가문이 어떤 가문이라고 했죠? 게이타이 왕족. 네. 어떤 왕족은 백제 계통의 왕족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게이타이 왕족은 종전의 그 부족 연합적인 체제에서 좀 차피해서 백제식의 어떤 지배 체제를 구축하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이제 그 뭐냐? 그게 그 백제식 지배체제에 등장한 게 이제 뭐냐면 오지 가비네 제도가 있어요. 오지 가비네 성신 제도라고 하거든요. 뒷부분에 있어요. 뒷부분에 오지 가비네 제도. 거기 보이시죠? 오지 가비네. 그래서 이제 그 대학원 일본사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읽어보시면 아테나스 일본사도 있는데 좀 정확한 거는 딱 교재 두 개를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대학원 일본사가 좀 정확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 그래서 대학원 일본사를 기준으로 해갖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오지, 가비네 이런데 오지는 시족을 의미해요. 시족. 가비네는 뭐죠? 우리 보통 이제 성을 쓰잖아. 성을 의미해. 자, 근데 성은 고대시대 성은 오는 사람이 쓸 수 없었죠. 어떤 사람만 썼죠? 특수한 귀족층. 일본은 마찬가지야. 그래갖고 이제 보면 일본은 그 야마토 정권은 그 일종의 시족 연합 정권이에요. 오지가 여러 개 모여가지고 만든 그 시족 연합 정권인데, 근데 이제 그 오지에도 그 등급이 있어. 등급이. 그러니까 모든 시족이 오지는 아니에요. 시족 중에 상위 부족이 우지야. 우지. 그리고 이제 우지라고 해서 다 모두 가비네를 받는 건 아니야. 우지 중에 일부만 가비네를 받아요. 가비네. 저도 이제 가비네를 이제 누가 받냐면 우지에서 이제 우지를 보면 시족의 구성을 보면요. 시족의 이렇게 구성을 보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시족 안에 이제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도 이제 피라미드 형태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우지노 카미라는 사람이 있어. 카미. 그래서 우지노 카미라고 하면 카미 하면 신을 모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시족에 보면 각 신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우지노 카미, 우지카미라고 하죠. 또 그 다음에 밑에 구성원이 있어. 우지노 카미랑 관련된 이걸 우지노 비토라고 해요. 우지 비토라고 하거든요. 우지노 비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각기께라는 사람이 있어요. 각기께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부복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빗대 그 지배층은 아니야. 피지배층이야. 우지 안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류이라고 해서 노예계층이 있어요. 노예. 자, 그래서 이제 지배층은 뭐겠어요? 우지노 카미하고 우지노 비토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우지 중에 그 야마토 정권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우지들이죠. 이 우지들의 우지노 카미나 우지노 비토가 뭘 받는다? 가비네라는 그 뭐냐면 성을 받는다. 성. 그래서 그 성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성을 받는 동시에 모두 같이 있는 거죠. 조종. 그러니까 이제 그 야마토 정권의 일들을 분담한다는 뜻이에요. 역할이 분배가 되어 있어. 그래서 그 보통 이제 고대 국가가 발전되면 각 관청이 있고 그
간증했다는 뭐죠? 전문적인 간언이 있고 그걸 이제 역할 수행하잖아. 그게 아니라 일본에서는 어떤 시족이 무슨 역할을 하면 경찰을 담당하며 어떤 역할은 뭐 재정을 담당하고 어떤 역할은 뭐 어떤 시족은 뭐 군사를 담당하고 이렇게 각각의 시족마다 뭐냐면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은 뭐에게 주어지죠? 그 가민에 주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지 가민의 제도라고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복잡한 구조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민회에서도 다 똑같은 가민회가 아니에요. 또 거기서 계열이 있어. 그래서 이제 제일 높은 계열이 오미가 있고 브라질. 그래서 이제 요게 오미에서 제일 높은 그 지칭 오미예요. 오미. 그 다음에 그 브라질에서 제일 높은 게 오므라지. 이렇게 제일 높은데 오미 쪽의 지칭을 맡은 대표적 가문이 어떤 가문이죠? 소가시죠. 그 다음에 그 브라질에서 제일 높은 가문이 뭐죠? 소가시가 대립했던 미노노베 가문이야. 그래서 둘이 싸워서 소가와 미노노베가 싸워서 누가 떨어져 나가요? 미노노베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브라질은 없어져요. 이게 역할이. 자, 그 다음에 중하층 귀족도 있어요. 중하층 귀족들. 그 중하층 귀족들은 그 뭐냐면 도모, 노미, 야스코라는 걸 같아요. 거기 적혀있지만 도모, 노미, 야스코를 이제 한자로는 반조라고 하거든요. 자, 도모, 노미, 야스코는 뭐 하는 거냐? 자,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 있죠. 부국 집단의 기술자들이고요. 기술자들을 뭐냐면 조정에 사용시킨다. 그래서 조정에 필요한 물건들을 자기 밑에 있는 부배들은 이용해갖고 사용시키는 거. 이게 뭐냐면 도모노미 야스코야. 전문 뭐라고요? 장인 집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중하층 기준이고 요 밑에 또 뭐냐 지방 기준이 있어요. 지방 기준들. 자, 지방 기준들도 다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밑에 책에 나왔지만 군이노미야 스코치가요. 너무 이름이 길어. 도미노미야 스코. 도미노미야 맞나? 이거 위에고 도모노미. 이거 위에고요. 이거 맞네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거고 이거 다른 거예요. 군이노미야 스코치라는 게 있어요. 군이노미야 스코치는 뭐냐면 제집 통치자를 임명인데 자식을 인지로 잡아요. 그리고 미야케를 해야 돼요. 미야케 주요 뭔가 미야케. 미야케라는 건 뭐냐면 이건 이제 그 한자로 적으면 주창이라고 해요. 주창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항시이 관리라는 창고야. 창고. 근데 창고에 항상 토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가 생산된 그 보관된 창고가 있어. 근데 이게 그 항모지 기내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각지에 있어요. 지방 각지에.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뭐냐면 군이노미야 스포츠라는 지책인데 이거 누가 맡은 거죠? 각 지방의 지방 기준들이 맡아요. 그걸 이제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황제는 총왕은 뭘 하면 미약계라는 거 하고 미약계를 갖고 직할지가 있어요. 직할지. 각계 직할지가 있고 이 직할지를 누가 관리한다고요? 지방호전이 군이노미야 스포츠가 이제 관리한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 복잡하죠? 네. 그래갖고 이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네, 괜찮은가? 근데 이런 시스템이 중국식 율령체제로 바뀐 것이 언제 됐냐? 뭐죠? 다이카기 시스템. 다이카기 시스템은 용전에 이런 백제계통의 어떤 종교에 들어왔던 통치 구조를 어떤 형식으로? 당의 율령체제로 바뀌는 거예요. 행정구역체제로. 그래서 요거 뭐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그 종전의 그 당의 율령체제에 들어오기 전에 지배체제를 뭐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직 가민의 제도.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무제가민의 제도는 그 후에 이제 율령체제가 도입돼도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가비대라고 하고 이걸 이용해갖고 항제권을 또 강화시키는 그림이거든요. 자, 하여튼 그런 것들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일본사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아트라사 일본사 26페이지.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북조제, 국민제, 북창제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 있냐면 개인타의 왕조 승까지요. 26페이지 맨 마지막에는 맨 마지막에 아마도 조정 부분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26페이지부터 그 야마토 조정부터인데요.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야마토 조정은 일본 열도를 지배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북조제, 군인제, 군창제, 의지 가반의 제도 등을 시행했다. 제도에 의한 지배체제 구축은 이전 5세기 단계의 일반적 반영이었던 인격적 지배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먼저 북조는 야마토 조정에 복속된 토차 호종을 칭하는 것으로 일종의 지방관에 해당한다. 여기에 뭐라고 했죠? 북조. 읽어보세요. 계속. 복속의 징표로서 북조의 자제와 여식이 왕궁에 올라와 봉사했다. 네, 이게 뭐냐면 아까는 일본말로 군인노미야 스코체예요. 네, 북조만. 농민제는 국가 소유의 백성을 관리하는 제도로 일반 농민들은 후족들에게 그 관리를 위임했으며 전문적 기술을 가진 자는 중앙조정에 특별 배속시켜 봉사하게 된데 이들을 통솔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을 반조라고 했다. 그래서 반조라는 건 아까 중화층 귀족들이 담당하는데 이건 뭐냐면 도모노미야 스코라고 해요. 네. 그리고 준창제는 조정 소유로 귀속된 토지를 장악 관리하는 제도로 준창은 야마토 조정의 지방 지배의 결정이었다. 자,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그 뭐라고 했죠? 미야케를 관리하는 사람 누구죠? 앞에 오면 북조, 군인노미야 스코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죠? 네. 준창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야마토 조정의 직관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토지와 사람, 창고 건물 등 하나의 단위 구성체로 할 때 창고 건물의 표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우지 가바드 제도는 흔히 시성 제도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먼저 우지는 시족 또는 일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조상의 계보나 동족의식을 공유하며 하나의 동족 집단임을 자처하는 정치적이면서도 사회적인 단위체를 말한다. 우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자신들의 거주지, 예를 들어 소가시나 조정에서의 직무 내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해 가바네는 야마토 대왕이 수료하는 일종의 사회적 칭호를 말한다. 여기에는 오미, 무라지, 기미, 아타이, 오비토 등을 이시한 다양한 칭호가 있었다. 이것은 외인 사회에 유통되고 있던 사회적 존칭을 야마토 조정의 대왕이 우지 집단에게 하사함으로써 그들의 대왕에게 복속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데 정치적 의미가 있었다. 일부의 지배자 집단만이 우지 가바네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에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지배자임을 나타내는 징표이기도 했던 것이다. 6세기 이후 야마토 조정의 지배층을 구성하는 시족 집단에는 크게 두 개뿐의 우지 집단이 존재했다. 즉 지명을 우지의 이름으로 하는 시족은 자신들만의 세력 근거지를 보유하면서 대왕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대적인 자립성이 강한 우지 집단이었으며 직명을 우지 이름으로 한 시족들은 상대적으로 대왕의 가정기관을 담당하면서 세력을 키워온 집단으로 대왕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립성이 약하며 오히려 대왕과 밀착해서 성장해온 시족들이었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 여기는 가반으로서 대부분 기미를 칭하는 경우가 많고 후자의 가장 대표적인 시족들은 모두 무라지를 칭하고 있었다. 예.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이제 시족 집단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우지라고 얘기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가비네요. 예, 가비네가 이제 두 개의 계통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지 중에 모든 집단이 다 가비네를 받는 게 아니라 3층부만 가비네를 받아요. 그래갖고 이제 두 개 계열 중에 앞에 이제 그 전자의 가비네는 오미라고 했는데 이 오미는 누구 집단이죠? 오미가 최고 숫자만 대표적인 것은 누구죠? 소가. 그 다음에 그 브라질은 이제 지역 흑자가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게 미노모레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오직 가비네 제도에 대해서 한번 대답좀 봤고요. 굳이 그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이코조 넘어가요, 세이코조. 세이코조는 예전에 중국사와 관련돼가지고, 견수산을 파게 됐죠? 이게 예전에 한번, 수나 양제와 무제와 아닌데 업적으로 나왔는데, 이 세이코조는 특징이 뭐냐면, 이때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이 어떤 가문이냐? 소가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소가시는 그 당시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때 실력자가 소가노 오마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소가노 오마토가 앞에 세이코 여왕 뒤에 앞에 스수초왕이 있는데 이 스수초왕이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죽였어. 그리고 누굴 내세웠냐면 소가노 오마토가 내세웠던 여왕을 내세웠는데 이게 뭐냐면 세이코 초왕이에요. 이 세이코 초왕은 오마토의 조카딸이에요. 조카딸이죠. 자, 그래서 이 세이코 여왕은 최초 일본 역사상 여왕이죠. 예. 자, 근데 이 세이코 초왕은 힘이 없어. 실제로 정치에 누가 있냐면 소가노 오마코나 그다음 소가노 오마코와 이제 뭐냐면 외가 쪽에 있는 소토쿠 체제가 있어요. 소가노 오마코의 외가 쪽에 피를 받는 그래서 실제 정치는 소토쿠 체제가 중심으로 해가있다. 그래서 소가노 오마코와 소토쿠 체제가 협점을 견제하면서 이제 개혁 정치를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세이코조 때 이제 개혁 내용을 보면요. 자, 의대를 개정했고요. 그 다음에 간이 12개 제도를 마련했죠. 그 간이 12개 제도에 마련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간이는 뭐냐면 머리에 쓰는 간이죠. 그 12가지를 만들고 그거에 따라 지위를 구분했어. 그래서 이제 대덕은 가장 높고 소지가 가장 하에 있고 그래서 이제 개인을 대상한 것 때문에 승진도 가능하고 기내의 호족들을 주로 대상을 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오직 가비노에 따라서 세습직이었죠. 근데 이제 뭘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죠? 능력직으로. 자기가 능력만 있으면 간이가 올라갈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갑자기 없어진 건 아니야. 노력만 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선거법도 필요했다고 했고 17조 이를 공포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 교동물로 펼쳐있는데 천왕기, 국기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면 천왕이라는 말이 이렇게 등장해. 천왕. 천왕기에는 이제 천왕을 그때 덴노라는 표시를 썼냐? 근데 학자들은 그냥 덴노를 그때 쓰진 않고 추정만 했다고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외교적으로 볼 때는 이게 시험에 나왔죠? 별표 하나 맞춰보세요. 외교적으로 볼 때 이제 전수사를 파견했다. 전수사. 그래서 중국 문문을 이제 수용해서 대항해시 주요 신정권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견수사에 파견됐던 많은 사람들 이후에 무슨 계신에 참여했죠? 다이카 계신에 참여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일본 총왕이 중국한테 보낸 내용을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외항은 천은 형호상포 이를 제조합니다. 이걸 이제 수나 문제한테 보낸 거고요. 수나 양제한테 보낸 거는 해가 뜨는 동방의 천재가 해가 뜨는 서방의 천재에게 국수를 보낸다. 이거 대단히 건방지죠. 그래도 아까 말했지만 예전에 말한 것처럼 수 양제라는 문제는 참았어. 왜 참았죠? 고구려 원정을 위해서 일본 좀 피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신을 같이 파견했죠 또. 근데 그 사신이 파견했는데 국수를 잊어먹었고 날치고 되는데 하여튼 있고 이 당시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죠? 아까 백제가문 소가시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갔던 이제 소가시도 몰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소가시가 몰락을 해가지고 그 당시 외교노선과 왕계승 문제로 해갖고 을수령의 벽이 일어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다음 소가시가 몰락을 하고 그 당시 누가 도토코 초왕이 즉위해서 펼쳤던 것이 다이카 계신이야. 다이카 계신. 그래서 이 다이카 계신을 이제 추진했던 세력은 아까 얘기했던 견수사 세력이고요. 견수사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나가토미노 가마타리라는 사람이 있어. 나가토미노 가마타리 이름 좀 길죠. 그 다음에 소가시를 쳐냈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가노모 현자였어요.
나가노에. 그래서 나가노 가미카제는 후에 어디 가문의 시조가 될까요? 후지와라. 후지와라 많이 들었죠? 나라의 시대 때 그 아주 정권을 휘둘렸던 가문의 시조가 이 나가노 가미카제. 나중에 후지와라 가문 그 성을 받게 되죠. 그다음 나가노 황제는 나중에 어떤 초왕이 되죠? 덴지 초왕. 네, 덴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뀐다. 그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면 그때 이제 소가시가 몰랐던 결정적인 얘기가 뭐냐면 외교 노선이거든요. 왜냐면 그때 이제 그 다이가 계신이 일어날 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7세기 정도예요. 7세기. 그러니까 7세기면 수단 제국이 등장하고 막 복잡할 준비잖아. 당나라 자기 나라를 어떻게 구경할 줄 모르잖아. 신라가 커지고. 그래서 그 당시 나가노 그 황태자와 그 다음에 이런 그 견소색은 종전 친백제의 노선이 아니라 어떤 노선을 가려고 했냐면 친신라 노선도 같이 해야 된다. 근데 소가시는 뭘 내세우죠? 친백제. 거기 대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걸 가정해서 이제 을사병에서 그 당시 그 뭐냐면 소가시를 쳐내고 정권을 이제 뭐냐면 다시 조종으로 반환하는 그런 과정을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행해놓은 것이 다이가 계시냐.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한번 읽어볼 게 뭐냐면 그 아틀란사 일본사 31페이지 쳐보세요. 자, 그 3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스위코 초항이 있죠. 스위코 초항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는데 30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해갖고 31페이지 넘어가면 후지와라 시조가 되었다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스위코 천왕과 동이 천왕이 불을 이어 고교표 천왕이 642년에 즉위할 무렵 주변국에서는 정변이 연이어 일어났다. 641년 고구려에서 연개소문의 쿠데타가 발생하였으며 이어 백제에서도 의자왕이 반대파 왕족과 기종을 추구했다.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을 받은 신라는 당과의 관계를 심화시켜 나갔다. 당과 고구려의 어디 있는 거예요? 네. 거기 30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 30페이지 보이시죠? 네. 30페이지 두 번째 아닌가요? 592년 거기부터요? 네, 592년. 592년? 아닌데? 예, 여기 돼요. 착각했어요. 592년. 592년 스슌 천왕을 암살한 소가시는 곧바로 스위코 천왕을 세웠다. 스위코 천왕의 시대는 쇼토쿠 태자와 소가노 옹아쿠가 천왕을 부피라는 체제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스위코 천왕은 모친이 쇼토쿠 태자는 부모가 모두 소가시 혈통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소가시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스위코 천왕의 시대는 많은 업적을 남겼다. 관이제 시행, 헌법 17조 제정, 국사 편찬, 각종 군주 미래 정비 등이 이루어졌으며 600년에는 수의 사신을 파견하여 그동안 단절되어 있던 대중국 관계를 재개시켰다. 한반도에 대해서도 기존의 친백제 노선을 기조로 하면서 친신라, 친고구려 정책을 전개하여 많은 선진 문물을 입수할 수 있었다. 스위코 천왕과 조미희 천왕의 뒤를 이어 고교포 천왕이 642년에 즉위할 무렵 주변국에서는 정변이 연이어 일어났다. 641년 고구려에서 연개소문화 쿠데타가 발생했으며 이어 백제에서도 이자왕이 반대파 왕족과 기종을 추방했다.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을 받은 신라는 당과의 관계를 심화시켜 나갔다. 당과 고구려의 대립이라는 기본 구도에 백제와 신라가 가세하면서 남북 세력대 동서 세력의 대립이라는 형태로 국제관계가 재편되었다. 외국에서는 645년 을사의 변이 발생하여 소가시가 타도되었다. 고교쿠 천왕은 즉시 정변의 주역인 고토쿠 천왕에게 양해했다. 고토쿠 천왕은 국정을 쇄신하고 친당 신라 노선을 추구했다. 이때의 기억을 다이카 개신이라고 한다. 개신 정권의 핵심 세력은 고토쿠 천왕을 주축으로 한 나가노오의 황자와 이들을 연기한 핵심 인물 나가토미노 가마타리 등이었다. 나가토미노 가마타리는 훗날 덴지 천왕으로부터 후지와라시의 손을 하사받아 후지와라노 가마타리가 되어 후지와라시의 시조가 된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이가 계시는 일 볼게요.
자, 책에서 읽은 것처럼 다이다기신의 이제 그 외교 방향은 뭘까요? 종전에 친백제가 아니라 친신라, 친당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건수사 경당나라를 파견해갖고 이제 경당을 파견 당나라의 율령지배 체제를 받아들이는데 요게 보면 일본서기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요거는 그 100% 그렇다고 믿을 수가 없어. 왜 믿을 수가 없냐면 그 내용 중에 상당수가 호에 실시한 내용들이 많아요. 대문화, 그 다음에 집도. 그래서 호에 있는 내용들을 앞에다 갖다 붙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파악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눈여볼게. 자, 옛날 청왕이 왕실에서 사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설정한 백성과 곳곳에 왕실 직할령. 요건 뭘까요? 뭐라고 하죠, 이걸? 두창, 미학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호족들이 사적으로 소유한 부곡의 백성, 곳곳 사유를 폐지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청왕이나, 그 다음에 그 호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지들을, 사민들을 뭘 한다는 거야? 공지로 오고 공민하는 거야. 그러면 청왕은 국가의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거기에 속하는 그 청왕과 속하는 그 국가의 공지 아니냐, 국민 아니냐, 그게 아니죠. 이거는 국가에 속하는 게 아니라 뭐죠? 청왕 개인에 속하고 청왕 항시에 속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지 사민을 폐하고 뭘 한다? 공지 공민하는 거야. 그럼 공지 공민하고 국가가 모든 토지를 다 가져서 국가 소유권 갖고 그 땅에 어떻게 되죠? 다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이 나눠주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하냐? 반전수수법이라고. 반전수수법. 예. 그래서 이제 중국식으로 말하는 거죠? 균전제죠. 그리고 그 반전수수법 하려면 뭘 해야 되겠죠? 호적이나 이런 것들 작성해야 되겠죠. 인민이 파악해야 될 거예요. 국가 직접 지배하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의 토지의 인민을 지배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반전수수법을 이제 나눠주면 그냥 나눠줘요? 그에 대한 대가가 있죠. 그래서 균전제가 아까 보면 부병이나 조용을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군사의 역이나 조용도 놔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반전수수법과 조용조와 군역은 소 3일체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행정구역을 이제 정비를 해요. 앞에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그 오지 가미가지에 대해서 되게 이제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중국식 지방제도 바뀌어. 자, 그리고 중국식 지방제도나 이제 중앙관제도로 바뀌는데, 일단 이제 일본 고대 율령체제에서 이제 그 중앙조직은 무슨 제도? 삼성육부제도를 수용해서 약간 번영한 이간 팔성제에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간 팔성제는 그 태종간하고 신간 이렇게 나누고 태종간 밑에 뭘 두죠? 팔성을 두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제도는 세 단계 나오죠. 제일 큰 지방 단위가 뭐죠? 국. 그래서 국은 중앙에도 국사를 파악합니다. 국사를. 그 다음에 단위가 뭐죠? 군은 현지 호족들 임명이야. 그 다음 니는 현지에서 임명하고. 그래서 이제 국, 군, 니. 그래서 국가는 어디 단계까지 파견돼요? 그래서 국사를 파견하죠. 국사.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제도도 개편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도를 어디에서 옮기죠? 아스카에서 나니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수도를 한번 정리해 볼 텐데, 그 나니아는 오늘날 말하면 오사카예요, 오사카. 오사카는 어느 곳이냐면, 여기 이제 그 기내 지역의 입구에다. 입구. 그래갖고 그 오사카 옮기는데, 그 오사카를 누가 만들었냐? 백제계통이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사카를 왜 옮길까요? 아스카 문제에서 오사카를 옮겼다는 것은 신라와 당의 문문을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게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전에 그 가비네를 지금 파지하고 가비네에 따라서 이제 세습학을 폐지하고 간이제 식성계를 만들어서 전문 간청이나 관리를 줬다. 뭐 이런 그 개혁들을 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요한 부분은 요때 발전했을 때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내용 다 한 건 아니고 뒤에 했던 내용들을 천천히 했던 내용은 뭐죠? 앞에서 추준하는 소급해갖고 이게 추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이카게시는 이제
보고 그 다이간의 결과는 뭐냐? 그때 황제 청왕이었던 교토코 청왕하고 나가노 황제사의 권력 투쟁입니다. 왜냐면 이제 나가노 황제가 이제 처음에는 친신라 정책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태도 바뀌어가지고 친백제 대통령 다시 돌아가. 그러면서 그 고토코 청왕의 친신라 정책과 부닥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나가노 황제가 권력 싸움을 이겨서 다시 수도를 어디로 옮기죠? 나니아에서 아스카로 옮기고 자기 어머니였던 사이메이 청왕을 뭐죠? 청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자기는 일선에서 실질 권력을 잡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이크리시 후기 때는 이 나가노 황제가 친신라에서 친백제로 바뀌면서 이제 그 정책이 또 180도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제 신라와 당나와 그 대립을 하게 됐죠. 그러면 그 당시 한반도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한반도에는 신라가 이미 이제 백제를 먹었죠. 나당연합군을 통해서 백제를 먹고 그래서 이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백제 부흥운동을 백제 부흥군들이 원주를 요청하니까 어떻게 되죠? 병력을 파견하죠. 그래갖고 그때 그 유명한 무슨 전투가 일어나요? 백촌간 전투. 그렇지만 패배를 했고 그 패배 후에 그 나가노 황태자는 겁이 난 거야. 왜냐면 이제 나당연합군이 우리를 공격할 줄 모른다. 그래갖고 자기의 그 원거지였던 오미로야. 오미는 그 기내 지역에서 좀 약간 그 사각지에 있는 거야. 애륙 지역에. 오미는 왜 공격이 있어요? 네? 아스카는 위험해. 그러니까 오미 옮겨서 나당연합군이 오면 좀 방해하려고 옮긴 거죠. 예. 그리고 나서 그 당시 큐슈와 센토나이카 연합할 때 그 백제시 상성들을 구축해요. 백제 상성들. 백제 상성들은 왜 구축이 그 백제계 인민들을 이용해갖고 요 통로가 뭐죠? 나당연합군이 올 수 있는 통로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방류를 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덴지청왕 그 자기 어머니가 이제 죽고 나서 자기가 뭘 하죠? 그냥 청왕으로 즉위하죠. 그게 유명한 덴지청이죠. 덴지청왕. 그래서 이제 덴지청이 즉위하면서 이제 오미령을 제정하고 경호원정을 작성하고 그런 개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덴지청왕이 죽을 때 원래 이제 자기 아들한테 넘기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동생을 저쪽 기양 보내고 자기 동생을 그래서 오야마 그 오토모 황제한테 넘겼는데 문제는 기양 갔던 시골에 갔던 오야마 황제가 변을 일으킨 거야. 덴지청왕의 그 동생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덴지청왕의 아들 쳐내고 오토모 황제를 쳐내고 자기가 황제가 됐어요. 청왕이. 이게 누구냐면 덴문청왕이에요. 그리고 그 변을 뭐라고 하면 일본서에서는 진시의 난이라고 해요. 진시의 난. 그래서 이제 이 덴문청왕을 거쳐갖고 이제 율령체제가 본격화돼요. 율령체제가 율령개혁들이 본격화되죠. 당연히 율령정치나 이런 것들이 개혁정치가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당나라의 율령개혁정책, 당나라의 어떤 그 율령정치를 받아서 했던 개혁정책은 실제적으로 덴문청왕과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지도청왕 때 가서야 얘기해요. 네, 이거는. 자, 그러면 그 다이카게시 그 아까 설명했던 부분들 다시 이제 한번 또 읽어볼게요. 그 몇 페이지 보시냐면 아트한 31페이지. 32페이지네요. 네. 자, 32페이지면 아까 전에 읽었던데 끝에 있죠. 고토부초왕. 네, 즉위 후. 끝까지요? 네. 도부천왕은 즉위 후 연호를 다이카라고 하고 이듬해인 646년 소위 개신해조를 발표했다. 이윤좋게 보이는 이 개신해조는 외국 사회와 체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상당 부분 인색되어 있으므로 당시 사실을 그대로 전한다고 볼 수는 없다. 네, 아까 저희 개신해조는 그 내용들 중에 상당수가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뒤에 덴무, 집도초왕 때 이루어진 것을 꺼다를 쓰고 있어요. 소급해서. 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청왕과 나카오의 황자 사이에 권력투쟁이 발생했다. 그 결과 국토부천왕은 아니와에서 불입되었고 나카노의 황제가 아스카로 돌아왔다. 나카노의 황자의 집권으로 고토쿠 조정의 친당 신라 노선을 후퇴하고 다시금 친백제 노선이 대두했다.
이것은 나카노우의 황자의 집권이 침백제 노선을 지지하는 후족 세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고토쿠 천황이 죽자 나카노우의 황자는 자신이 바로 즉위하지 않고 655년 자신의 어머니인 옛 고교쿠 천황을 다시 왕좌에 앉혔고 그는 사이메이 천황이 되었다. 660년 나당연합군은 일거의 백제를 멸망시켰다. 그러자 백제 부운동 세력이 일어나 외국에 원병을 요청했다. 이 요청을 받은 사이메이 정권은 백제에 원군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사이메이 천황이 661년 백제를 지원하기 위해 규슈에 머물던 중에 급사했다. 663년 백제 부운군과 외국의 원군이 나당연합군과 백충강에서 격돌했는데 결과는 외군에 참패했다. 백제 부원전쟁에서 참패하자 아스카 조정은 나당연합군의 침공에 대비하여 망명 백제인의 기술을 이용하여 스시마의 가네다성, 다자이유 북쪽의 오도성을 비롯하여 아스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다카야 성에 이르기까지 요충지마다 산성을 축조했다. 이러한 산성의 축조는 당시 아스카 조정의 위기의식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667년 나카토의 황자는 왕조를 아스카에서 오미로 선도하고 믿음의 정식으로 즉위하여 대신 천황이 되었다. 천황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지배 체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고 명명해온 백제 귀족들의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갔다. 670년에는 전국에 걸쳐 호적을 작성했다. 이러한 지배 체제의 진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덴모하고 집도천왕을 볼게요. 덴모천왕은 이제 그 덴모천왕은 앞에 덴지천왕의 동생이죠. 그래갖고 이제 그 진시의 아들이 그래갖고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왕권이 어떻게 돼? 약간 될까 강화 될까요? 세조가 당종을 못한다는 거라서 왕권이 강화됐죠. 마찬가지로 그 못하는 자기 신분 통해서 이제 다 왕이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강해. 그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이제 율령 정치 개혁을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이제 그 정책들의 내용을 보면요, 일단은 그 호족된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그래서 이제 앞에 그 덴지 앞에 있었던 국민 정책을 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율령 정치도 이제 강화시켰죠. 그래서 아스카 키요미하리형을 공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호원정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경호원정은 그 집도 덴지천왕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일종의 뭐예요? 호적조사예요. 네. 호적조사를 강화해서 인민을 파악했고, 그 다음 활성제를 실시했다. 활성제는 이제 뭐냐면, 요거는 이제 그 활성제는 그 당시 자기와 가까운 그 뭐냐면 그 측근세력들이죠. 측근세력들에게 활성을 해요. 그래갖고 이들에게 상당히 특권을 부여해줘요. 네. 그래서 활성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또 그 특징이 뭐냐면 활성제라는 것은 나머지 사람은 성이 없냐? 나머지 성이 있어요. 활성이라는 것은 특별한 뭐야? 국가가 뭐냐면 특별한 우대받는 성이야. 우대받는. 그래서 그때 좀 당시에는 그 경호전정을 만들 때, 호적을 만들 때 각각 인민마다 또 뭘 부여했냐면 성을 부여했어. 가민에. 모든 사람이 성을 갖게 된 거야. 성을 갖게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일본에서는 야마토 정권과 개별 인민 간의 뭐죠? 직접적인 관계, 역할이 부여됐다는 거죠. 그만큼 오늘 중국식으로 말하면 재민지배 체제가 강화됐다. 그 중에 특별하게 우대받는 성이 뭐다? 팔성이다. 이 팔성은 상당수가 왕대 측근세력으로 구성이 됐어요.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중화무적대 국가부터 높은 간이나랬다. 이만큼 이제 중화무적도 이제 자기 땅에서 생산된 것들 받고 먹지 않고 위에 월급쟁이가 됐다. 그만큼 중앙집권화가 강화됐다. 그 다음에 대왕 대신에 청왕이라는 사용을 했죠. 그래서 청왕이라는 것은 이제 사용했는데, 청왕을 제 일본말로 뭐라고 하죠? 덴노. 그래서 이제 대왕 대신에 청왕이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문제는 뭐냐, 혈통이 그 덴지 청왕에서 어느 계통으로 바뀌었다? 덴부 청왕으로.
그래서 형 계열이 아니라 그 아홉이 대문초인데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초왕이 그 아리우토 카미, 아리우토 카미는 현인신 뭐야? 살아있는 신이 된다. 그래서 일본은 그 폐막 이전까지 초왕이 뭐였죠? 살아있는 신이었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교가 됐고, 일본이나 골상이 있다. 일본이나 국토는 이제 뭐냐, 니혼이라고 하죠, 니혼. 네, 니혼인데, 그게 상당히 국권 잘 정했어. 뭐죠? 해의 근본이에요. 아주 잘. 그래서 그 일장기 조여놨잖아요. 그래서 근데 예전에 뭐라고 불렀어요? 일본인들이 외라고 하죠. 외. 그래서 외라고 하는데 이 외는 뭐야? 외소하다는 뜻이야. 우리가 외노 하는데 일본 애들이 외라고 안 해. 자기들을. 그 누가 얘기한 거죠? 중국 애들이 보니까 뭐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보다는 좀 외소하고. 그래서 외노, 외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 이때부터 일본어 바꾸는데 교과서에는 이게 나라시대라고 적혀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어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 예전반에는 이걸 나라시대로 적어놨고 일본 국어를. 근데 최근에 개정된 국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됐어.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7세기 때 사용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나라시대가 아니라 이건 대문청이고 7세기 후반 때야. 되게 시기적으로 보면 어느 시대냐면 고군시대 말기, 학고문화 시기 요 정도.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뭐가 되는 거죠? 나라시대.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잘못된 부분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문청이 못했던 부분을 누가 개성해서 했냐면 그 안에였던 그 집도초왕이 계승했어요. 그래서 이 집도초왕은 이제 그 남편의 업적을 계승해놓고 그 당시 사업을 마무리했다. 대문청의 사업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를 후지해갖고 이제 조용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스카키 요미하라리 영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 아스카키 요미하라리 영을 반포한 시기가 이게 이제 그 689년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약간 반포는 689년에서 그 집도초왕 때도 돼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착수하는 것은 대무초왕 때야. 대무초왕 때 착수해갖고 반포는 집도초왕 때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디로 옮기냐면 그 아스카 노미야동 있잖아요. 보시죠? 네. 여기를 집도초왕 쪽으로 옮기자. 이게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아스카 요미야동은 대문초왕 때 만들어져서 집도초왕 때 정리를 반포했다. 네. 이게 이제 역사사실이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이름 정도는 알려주세요. 아스카 요미야동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아시아 군에서 나와. 동아시아 군에서. 자, 그러면 이제 있고 후지와코는 그 왜 만들었냐? 나중에 듣지만 후지와코를 이제 청두했던 것은 뭐냐면 종종에는 그 꼬다고 하는 것은 경이거든요. 일본어로 경이라는 건 뭐냐면 그저 도시야. 그 간청이 있고 이렇게 주변에 민가도 있고 이렇게 성이 있는 도시인데, 예전에는 그런 개념의 수도는 없었어요. 그냥 국만 이동을 했어. 국만. 그런데 이제 유령제가 완비되면서 전문 간청들이 생기죠. 예전에 간청제라는 개념이 없었죠. 왜? 각 시족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간청들이 생기고 관리들이 생기니까 그들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야. 간청을 세울 수 있는 공간과 그 수많은 관리들을 잠자리와 그다음 집, 그 다음에 거기에 딸려있는 여러 이제 보조 인력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경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최초의 경이 후지야학거예요. 근데 이 후지야학거는 누구의 모델을 받으면 당나장한. 그래서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율령정치 체제하고 관련돼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들 이렇게는 이제 한번 뺐고,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관련된 부분을. 자, 대문초왕과 관련된 게 이제 그 진시에 나오는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대문초왕은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냐? 32페이지 오하방 항제 있죠? 오하방 항제 보이시죠? 대문초항 딱 읽어볼게요. 오하방 항제는 오하방 황자는 673년 아스카로 돌아와 키오미 하라 노미아에서 즉위하여 대무천왕이 되었다. 그의 시대는 천왕의 권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된 시대였다. 진신의 난을 통해 야마토 호족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대무천왕은 신라, 당과의 적대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해소할 필요가 있었으며 국제적인 격동 속에서 배태된 외국의 지배체제 정비 문제에도 더욱 경주해야 했다. 다시 말해 백제멸망 이후 전개된 외국의 전시체제로부터의 탈피와 국내적 지배체제의 정비라는 두 가지 요소가 대무시대의 주요 과제였다. 이에 천황은 강력한 군주 권력의 확립을 토대로 위기 관리와 체제 정비에 착수하였다. 대무천황은 당과의 관계는 단절 상태로 두면서 신라와는 밀월 관계를 성립시켰다. 과거의 적국이었던 신라와 우호 관계를 맺어 국제적 고립과 위기감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며 이러한 외교 관계를 전제로 외국 내부의 지배체제 정비를 내진할 수 있었다. 또한 신라로부터 체제 정비에 필요한 율령 지식을 비롯하여 수많은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여러 시책을 통해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정비해 나갔다. 인권과 승진에 관한 제도 및 48개 새로운 위계제를 시행하여 관인 질서를 정비했다. 그리하여 중앙 호족들은 기존의 호족적 성격에서 점차 국가의 녹봉에 의지하는 귀족 관료로 변모했다. 684년에 유명한 8세계 성을 새로이 제정했다. 그것은 기존의 호족층이 가지고 있었던 오미, 무라지 등의 가반의 질서를 정비한 것으로 새로 정비된 것은 마히토, 아손, 스쿠네 등 8종류의 가반이었다. 특히 천황, 황실과 관계가 깊은 시족에게는 마히토와 아손 등 상위의 가반을 주었다. 또한 681년 대무천황은 제기 및 상고제사를 정리하는 등 국사의 편찬에 관심을 기울이며 율령의 제정에도 착수했다. 그러나 686년 대무천황은 자신이 추진한 프로젝트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었고 그의 황후 지토천황이 뒤를 이었다. 지토천황은 대무천황이 추진한 사업을 마무리했다. 689년 아스카 키오미 하라령 22권을 방포했으며 690년 아스카 지역의 북방에 후지와라 쿄를 조용하기 시작하여 694년에 천도함으로써 중앙 집권 국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후지와라 쿄는 중국의 도성제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일본 최초의 도성이었다. 외에서 일본으로 국호를 변경한 배경에는 아라히토 카미 천황에 의해 표상되는 나라의 이름을 새롭게 하고자 했던 의도가 숨어 있었다. 하지만 7세기 후반에 등장한 천황 호칭과 일본이라는 국명이 단 한 번의 왕조 교체도 없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예. 그 다음에 대무천황 때 외교 정책의 좀 특징이 뭐냐면 아홉백 덴지천황 때는 되게 이제 후반기 때 그 반신라 반당적인 요소를 정책 펼쳤죠. 근데 이제 그 대무천황은 잘 집권하는 내부의 정비가 율령 체제를 정비하려면 외부의 평화가 필요해. 만약 싸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당나라하고는 도저히 관계가 이제 회복되기 힘드니까 누구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냐면 신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래서 대무천황 때는 그 형과 달리 다시 친신라 정책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친신라 정책을 통해서 그 당시 신라에 발달된 율령이나 행정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뭘 통해서? 신라를 통해서 받아들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라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뭐죠? 국내에 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할 수 있죠. 대외관계를 안정시켜서 국내 관계를 정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안정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이제 친신라 정책을 펼쳤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7세기 때는 친신라 계통의 문화가 형성돼요. 이게 그 유명한 무슨 문화죠? 학궁 문화죠. 학궁 문화. 그래서 통일신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대무천황이 국가 불교 정책을 추진하면서 불교 조류가 강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야쿠시 동탁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카마스촌 고궁 벽화 뭐 이런 것도 있다. 이거는 고구려 수산리 고궁과 좀 유사하다고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친신라 계통의 학궁 문화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좀 쉬었다가 나머지 때로 넘어갈게요.